세인의 또 다른 특성이 평균성이다. 그때 평균성이라는 것은 예외, 탁월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균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예외는 감시당하고 또 모든 탁월함은 소리 없이 억압당하고 이게 이 세인이 지배하는 그 평균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중간에만 있어라. 그 중간에 있고 평균치를 있고 하면은 안전해요. 어디서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평균성이 지배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예외는 감시를 당하고 탁월함은 억압을 당한다. 중간에서 딱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은 하룻밤 사이에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범석한 것이 되어버리고 힘들어서 쟁취한 모든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모든 비밀이 그 힘을 잃어버린다. 이게 평균성의 사태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하이데거가 그 복수심에 들끓어서 쓴 책의 그 존재 시간에 이 언어들을 보면 그 격렬함이라는 게 천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적개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층민 출신의 그런 냄새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게 그 냄새, 결국 그 냄새로 시작해 냄새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천출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저작이 이 존재의 시간이라고요. 망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망치 얼마나 대단한 거냐 보여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망치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망치라는 거는 보통 사물,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분석할 때 사물이라는 것은 그 사물이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요. 도구라는 것은 뭐랄까 주목을 끌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도구답게 존재한다. 기존의 명제를 딱 뒤집는 거죠. 잘 띄지 않아야 그게 도구다운 거다. 못을 박아야 돼. 그러면 망치 옆에 딱 있어서 그냥 손에 딱 잡혀가지고 때려놓고 그 다음에 끝나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로 저기 하고 벤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옆에 있으면 되고 다 하고 나면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어줘야 도구다운 거예요. 그랬는데 못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망치가 이제 자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 나무가 부러져서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 나무를 갖다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망치가 사물로 나타난다는 거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 상황이라고 상정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을 살면서 볼 때는 특수한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구와 사물을 대립을 시키는 겁니다. 도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망치가 필요한 거는 술통을 만들기 위해서고 술통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 술을 담그기 위해서고 술을 담근 거는 마시기 위해서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 그 마시는 자가 뭐냐? 그게 현존자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구 망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술통으로 포도주로 그 다음에 사람은 현존자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도구 연관이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구 연관을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망치를 집어든 거는 결국은 술통 만들려고 하고 그것은 포도주 담그려고 하는 거고 포도주는 결국 사람이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결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도구 연관의 근본 목적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현존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현존자라는 목적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현존자가 영을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하다.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술통이 필요하다. 술통이 필요하니까 그럼 술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참나무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거꾸로 연관이 내려오면은 그걸 목적 연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구 이 목적 연관에 의해서 도구들이 다 의미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굉장히 낯선 언어로 그렇게 돼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도구 연관 전체성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용도 전체성이다 이런 식으로 하이데거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현존자라는 목적에서부터 거꾸로 도구로 내려가는 이 목적 연관의 전체성을 유의미성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도구들에게 의미가 부여되니까 뭘 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 이렇게 도구들이 연결되니까 그 도구들의 의미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연관을 유의미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구에서부터 올라가면 도구 연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 현존재에서 시작해서 거슬러 내려오면은 목적 연관이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집에서 포도주 만들어서 내가 집에서 먹으면은 그렇게 끝나지만은 그 포도주 좀 더 연장해서 보면은 결국은 어떤 미사에서 쓰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미사가 열리는 성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가 거기서 우리가 열릴 거 아니에요. 상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공세계고, 무슨 결혼식에서 축배를 위해서 포도주가 쓰인다 그러면 그 결혼식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런 거는 우리의 이제 주의 세계를 넘어선 어떤 공공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주의 세계든 공공세계든 그 세계는 모두 현존재를 궁극 목적으로 한 연관 속에 있고, 그런 연관 속에서 그 세계가 열린다. 그 현존재를 중심으로서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주의 세계를 저기로 놓고 보면은 현존재가 바로 그 주의 세계를 열면서 그 주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공공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공공세계에서 어떤 현존재를 나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내가 그 세계를 열고 그 세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객관적으로 있는 세계라는 것이 당연히 그 객관적으로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겐 어떤 의미로 오느냐의 차원에서의 그 세계는 각자 나가 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존재론에서 말하는 그 사물과 하이데거가 말하는 도구로 비교를 해보자. 예를 들면 그걸 뉴턴의 사과와 하이데거의 망치로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그 뉴턴의 사과는 이론적인 바라봄의 대상이고, 하이데거의 망치는 실천적인 둘러봄의 그런 사물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여기서 실천적인 둘러봄이 이론적인 관찰, 바라봄보다 우위에 있다. 요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태도는 특수한 태도고, 현실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실천적인 그런 둘러봄이 기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열면서 그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각자 다 세계를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구를 사례로 들어서 저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도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혹은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연관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왜 펜이 있어? 그러면 글을 쓰려고. 왜 글을 써? 그러면 그거 학교에다가 리포트 제출하려고. 왜 리포트를 제출해? 학점 따려고. 학점을 왜 대학 졸업하려고. 대학을 왜 졸업해? 뭐 좋은 직장 잡으려고. 그 연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적 연관들이 쭉 다양하게 있어서 그게 나의 세계를 이룬다는 거죠.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세계를 열고 그 세계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사람마다 그 세계가 다르죠. 그런데 그런 다르기만 하냐? 근데 우리는 결국은 다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세계가 다르면서도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바운더리 안에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계가 그게 이제 세계 내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세계란 뭐냐?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는 누구인가? 그게 바로 하이데거가 현존자라고 부르는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인간을 규정하는 말로 각자성이라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산다. 가능성, 각자성,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자성이라는 것이 그 현존재를 규정하는 일종의 실존론적 규정인데, 각자성으로 산다는 그 현존재를 우리가 실제로 일상 속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 존재 양상을 실제로 보면은 그때마다 각자 나인 존재자가 별로 타당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 현존재의 그 누구는 그때마다 나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역설적인 문제인 거죠. 이게 현존재의 비밀이고, 이 존재 시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 시간을 어떤 결정적으로 규정짓는 가장 큰 비밀. 각자 자기 인생 살아가는 그 현존재가 사실은 각자 나인 그런 존재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이데거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가장 가깝게 말할 때 언제나 그래 그게 나야 하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바로 그 자신이 아닐 때 가장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한다. 그게 나라니까. 큰 소리를 외칠 때가 가장 자기가 아닐 때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역설인 거죠. 나야 나야 할 때 그 나가 그게 아트만이라고요. 그런데 그 나가 사실 내가 아니다. 그게 아트만. 이게 이제 비하다 이거죠. 비하. 나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다. 그게 껍데기일 수도 있다. 나라고 상정된 껍데기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주장할 때 사실은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 그게 자기를 상실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그 나가 사실 내가 아닌 거고 나를 잃어버림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 공동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는 고립된 혼자인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타자와 함께하는 존재. 타자와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타자와 더불어 있음, 이거를 하이데거가 mitse인이라고 공동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풀어서 순 우리말 하면 더불어 있음이고, 그냥 간명하게 하면 공동 존재예요. 그 현 존재는 언제나 공동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그 공동 존재로 존재하는 다른 현 존재를 공동 현 존재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랑 같이 있는 또 다른 현 존재니까 mit 다사인이라고 공동 현 존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다른 현 존재들과 함께 이루는 그 세계를 공동 세계 mit Wel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현 존재는 공동 현 존재와 함께 공동 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 존재의 실존적인 존재 요건이 뭐냐면은 언제나 타자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는 어떠냐?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 혼자 사는 자인데, 그런데 그 로빈슨 크루소는 그러면은 그 혼자 있는 거냐? 근데 원천적으로 로빈슨 크루소가 물론 무인도에 혼자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동 존재를 전제로 해서 혼자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공동 존재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았으면 그게 사람이 됐겠냐고요. 예전에 다른 강의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늑대 소년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늑대 가운데서 어떻게 늑대들이 정말 잘 키웠는데 사람 세계에 왔는데 결국 적응을 못하고 늑대로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 지나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으로서의 유전 인자 씨앗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 속에 있지 않고서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려면 반드시 인간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세계에서 공동 현 존재와 함께 공동 존재하지 않고서는 현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근원적인 인간의 존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현 존재는 공동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동 존재라는 실존 구조 속에서 나로 있으면서 동시에 나를 잃어버린 나 아닌 자로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공동 존재에서 내가 타자와 만나는 방식으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이 배려를 이제 사례로 들어 이야기하는데, 그 배려는 지난번에 이제 아렌트와 마르틴 한나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배려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타자의 염려를 빼앗아 대신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고 타인의 보이는 방식이 있다. 이 배려는 어떤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나냐면은 공동의 관심사를 두고 서로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의 관심사를 두고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그 상태를 서로 함께 있음, mit einander sein이라고 그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존재가 원천적으로 더 보편적인 의미라면 그 공동 존재 중에서 특히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에 놓고 함께 있을 때 그게 서로 함께 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때 그 공동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을 때 그들의 그 함께 있음이 불신으로 물들 수도 있고 본래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결속할 수도 있다. 본래적으로 결속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면 그게 이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이입이라는 문제도 인간이 각자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자들이 처음에 만나가지고 서로를 이해한다 그러면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감정이입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다. 먼저 인간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인간은 타자를 이해하면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벌써 한 살 지나면 저 사람이 나를 때릴 사람인지 나한테 밥 줄 사람인지 벌써 딱 알아보고 한 살만 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입 뭐 이거 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원천적으로 타자를 이해하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 감정이입이 있고 나서야 타자를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딜타이 저기를 하면서 그 체험, 표현, 이해 이야기하면서 이해의 방식이 추체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추체험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따라서 체험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과 인간이 이해하는 기초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원천적으로 공동세계에서 공동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이입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단계에서 추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거나 공동 존재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타자 이해가 우리의 실존의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존재를 이해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동 존재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공동 존재 이야기가 그 공동 존재를 찬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이데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원천적 존재 조건인 그 공동 세계 안의 공동 존재함이라는 것 속에서 바로 인간이 자기 아닌 자로 살 수 있는 근거도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이 아닌 자로 살 때 그 자기 자신이 아닌 자가 바로 하이데가 부르는 세인이에요. 그게 다스만입니다. 아까 각자성이라고 했지만 각자 나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나라고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할 때가 지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럼 그때 나 아닌 건 뭐냐? 그게 세인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목소리 높일 때 사실 나로 살고 있지 않고 그러면 그때 뭐로 사는 거냐? 세인으로 사는 거다. 다스만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때 그 세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자이냐? 그 세인의 일상적인 존재 양상을 하이데거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격차성, 두 번째 평균성, 세 번째 공공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격차성이라는 것은 격차를 의식하는 뭐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인데 그 격차성 속에서 현존되는 차이를 없애려고도 하고 또는 우월함을 느끼려고도 하고 자기 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회하려고도 하고 이런 어떤 상태인데 이런 태도 속에서 현존재는 자기가 이제 주체고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이데가 볼 때 그건 진실이 정반대다. 그 진실은 정반대다. 타자들에게 매여 있다. 타자들에게 매여 있고 타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비주체다. 그때 그 타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함께 있는 사람들, 서로 함께 있음 속에서 있는 그 타자들이다. 그런데 그 타자들은 대개 불특정 다수로 존재하는 익명의 타자들이기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로 존재하는 익명의 타자를 부르는 말이 다스만, 세인이다. 그래서 주어 아닌 주어, 사람들이 그러더라 할 때 그런 사람들. 이 세인이 독재권을 휘두르면서 일상의 존재 방식을 지령한다. 그 세인이 워낙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인의 명령에 따라 산다 이거예요. 이때 세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할 때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그러면은 하이데거 시대로 비춰보면 그 대중사회의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인의 또 다른 특성이 평균성이다. 그때의 평균성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말 속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예외, 그 다음에 탁월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균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예외는 감시당하고
또 모든 탁월함은 소리 없이 억압당하고, 이게 이 세인이 지배하는 그 평균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우리가 유구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중간에만 있어라. 그 중간에 있고 평균치를 있고 하면은 안전해요. 어디서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만 있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평균성이 지배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 튀는 것, 예외는 감시를 당하고 탁월함은 억압을 당한다. 중간에서 딱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은 하룻밤 사이에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범석한 것이 되어버리고 힘들여서 쟁취한 모든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모든 비밀이 그 힘을 잃어버린다. 이게 평균성의 사태다. 그래서 이런 평균성의 삶이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게 니체가 말한 말세인의 모습 아니냐. 최후의 인간이라고도 하고 말인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뭐 여기서 말세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성을 상실한 하루하루를 초식동물처럼 살아가는 그 말세인의 모습이 바로 그 평균성 속에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세인의 세 번째 특징이 공공성이다. 이 에펜틀리시카이트라는 것이 보통 공공성이 사회학이라든가 사회학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으로 살면 안 되고 공공적 존재로 살아야 되고 공공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할 때 그 공공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그게 착석이 돼 있는데 세인이 장악한 세계 질서가 공공성이고 그래서 공적인 세계를 주무르는 여론, 세론 이런 것이 공공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깊은 통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서 결국 진실성에 무감각하고 모든 것을 흐릿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사태의 실상을 은폐하고 그렇게 이제 흐려지고 은폐된 것을 누구나 아는 것, 잘 알려져 있는 걸로 내세우고 그래서 세론이 지배하는 곳에서 진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역사를 초월한 어떤 보편적인 진리 담론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이데거 당대에 하이데거가 제일 실하게 느꼈던 사태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여론, 세론이 번져나가는 그 상태를 하이데거 말하는 것이 공공성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세인이 자기를 관찰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임감은 아무도 책임감을 지질 않는 거예요. 책임을 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수없이 뻗어나가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세인이 책임감을 없애줘요. 누구라도 거기에 참여했을 때 책임감 덜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때 책임 없었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물을 때 현존제는 세인을 이제 근거로 드는 거예요. 익명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저기서 어디서 봤다고 그랬다던데.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세인인데 세인이란 건 아무도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닌 자가 일사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분명히 세인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결국 책임져야 될 때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현존재가 짊어진 이 책임 부담, 존재 부담을 세인이 덜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존재를 환대하니까 세인이 지배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에리히 프롬이 말한 소유냐 존재냐에서 그 세인의 삶이 소유의 삶인 거예요. 거기에 대립되는 그것을 극복한 삶이 프롬이 말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때의 존재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존재함이고 그거는 하이데거식으로는 본래적으로 실존함인 거죠. 우리가 본래적으로 실존하려면은 비본래적인 소유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지금 프롬이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세인이 그 일상적 현존재의 주인인데 그래서 인간이 현존재가 결국은 그 이른바 각자성의 그 각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의 자기라는 것은 세인 자기다. 진정한 나 자기가 아니고 세인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본래적인 세인 자기를 극복해서 본래적인 자기를 찾을 수 있느냐 찾아가야 된다. 요게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현존재의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니체식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나를 극복해서 내가 되는 것, 나 자신이 되는 것, 진정한 내가 되는 것. 이게 삶의 과제다라고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현존재의 나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세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현존재의 해석학인 거예요. 이때의 해석학이라는 것이 이 현존재라는 그 나를 분석한다,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결국 세인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자기라고 하는 건 본래적 자기가 아니라 세인 자기다. 이 세인이라는 것이 이 현존재를 지배하고 있다. 이 해석학을 통해서 그러면 세인을 벗어버리고 진짜 나로 내가 되는 길은 없냐,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고 그 길이 있다고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인 분석이 이제 인간 실존 양상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었기 때문에 아까 현존재 해석학에서 출발하는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을 구축하는 것이 하이데거 철학의 과제인데,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존재론을 우선 확립을 해야 되고, 그 기초적 확립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의 세인을 지금 분석한 거예요. 그야말로 긴 항해의 한 기착지에 불과한 건데 그게 워낙 생생하게 인간을 해석을 해주니까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읽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하이데거의 강의를 듣거나 하이데거의 텍스트를 읽었던 지식인들, 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고, 그 내존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난번에 그 설명을 한 것 중에서 약간 좀 설명이 거칠었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현상에서 두 개로 나눴었어요. 형식적 현상, 그 다음에 현상학적 현상. 그때 뭐 대충 이해는 했겠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르냐고.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현상인데, 형식적 현상이라고 할 때 오디세우스를 예로 들었거든요. 거지로 번창하는 오디세우스. 그러면은 사람이 왔을 때 아, 저 거지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현상은 그 존재자, 자를 알아보는 것이 형식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타날 때 우리가 책으로 보잖아요. 책으로 나타나니까 책으로 보는 건데, 형식적 현상이라는 건 어떤 존재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왔는데 그 거지를 거지로 알아보면 그게 형식적 현상이에요. 우리한테 그 거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항상 언제나 그 진실 그 자체는 아니고, 이 현상이 위장, 뭔가를 감추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를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이게 오디세우스였다. 우리에게 바로 나타났을 때는 거지로 나타났는데 따지고 보니까 오디세우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적 현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진실인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형식적 현상, 다시 말하면 존재자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현상학적 현상이라는 것은 그 존재자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상학적 현상인데, 그걸 우리가 철 안 든 오디세우스하고 철든 오디세우스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하이데거식으로 하면 비본래적 실존이다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본래적 실존이다. 언뜻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철 들었는지 철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걸 따져보면 사실은 오디세우스가 철 안 든 오디세우스였는데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나서 철 든 오디세우스가 된 거예요. 그럼 본래적으로 실존하는 오디세우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본래적으로 실존하고 있느냐, 비본래적으로 실존하고 있느냐는 것은 존재자를 그냥 딱 보고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알아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 오디세우스의 존재를 해석해 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이 안 드는 자였는데 20년 고생하고 났더니 철이 들었네? 본래적으로 실존하고 있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학적 현상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게 비본래적 실존인지 본래적 실존인지를 즉각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현존재의 해석학에서 사태가 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존재의 해석학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으로는 이 보편적인이라고 존재론이 합쳐지는 거예요. 존재론은 현상학적으로만 존재론이 될 수가 있고, 이때의 존재론은 보편적 존재론이다. 그러니까 존재 전체를 밝힌다.